죽은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건 인간이 아닌 천년을 기다린 악신이었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귀궁 시청률 1위, 넷플릭스 국내 1위도 단숨에 찍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입니다. 귀궁을 더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면 설정과 구조를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봐야 합니다. 설정만 제대로 알면 몰입도가 3배쯤은 더 재밌어질 겁니다. 단순한 줄거리만 보고 지나치기엔 숨겨진 장치들이 너무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일까요? 윤갑의 몸에 깃든 강철이는 정말 열의를 지키려는 걸까요? 조종하려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요, 팔척귀의 상징, 이무기의 기원, 열의의 운명까지 귀궁을 200%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보죠. 1. 귀궁을 지배하는 3가지 세계. 드라마 제목 귀궁. 처음엔 다소 낯설고 무거운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단 2글자에 이 작품의 모든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귀는 귀물,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억울함과 원한이 쌓여 형상을 얻은 응보의 존재들이죠. 그리고 궁은 왕실, 즉 권력과 혈통, 그리고 은폐된 과거의 중심입니다. 결국 귀궁은 귀신이 사는 궁궐이 아니라 죄를 숨기려 했던 궁궐에 귀신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이미 이 작품은 말하고 있죠. 이건 귀신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진실, 그리고 죄와 권력의 충돌이다. 이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구조를 살펴보죠. 귀궁은 겉으로는 사극 오컬트처럼 보입니다. 귀물이 등장하고 무녀가 봉인을 시도하고 왕실에서는 이상한 병과 저주가 번져갑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겉모습입니다. 이야기의 진짜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탄탄합니다. 먼저 인간의 세계. 궁궐은 단지 왕의 집이 아닙니다. 그 안엔 정통성을 둘러싼 암투, 개혁과 보수 세력의 대립, 그리고 무엇보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이정왕은 겉으로는 이상적인 군주지만 귀신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있죠. 즉, 정치는 인간이 하되 응보는 귀신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귀물의 세계입니다. 팔척귀, 수살귀, 외다리귀. 이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왕실이 외면한 원한, 억울한 죽음, 그 모든 것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존재, 팔척귀. 그는 누군가의 한이 아니라 왕실이 묻어둔 진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사이에 선 자들, 경계자들이 있습니다. 강철이, 그는 귀물도 인간도 아닌 혼종의 존재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위험한 변수죠. 열의는 신기를 타고난 무녀지만 그 운명을 거부하고 애체 장인이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다시 귀신들과 엮이게 되죠. 그리고 퇴마가 아닌 감흥을 통해 귀신과 소통하려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귀물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균형자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 둘을 잇는 마지막 키워드, 바로 경기석입니다. 겉으로는 귀신을 막는 수호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과 인간, 귀신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강철이에겐 승천을 위한 열쇠, 열의에겐 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 귀궁의 세계는 이렇게 인간의 욕망, 귀물의 응보, 그리고 경계에 선 자들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귀궁은 단순한 퇴마물이 아닙니다. 설화와 정치, 종교와 죄의식까지 녹여낸 K-판타지의 진화. 이제부터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중심에 선 존재, 이무기 강철이의 진짜 목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강철이의 정체와 목적, 이무기. 그는 왜 인간의 몸에 들어온 것일까요? 그는 이화에서 죽은 윤갑의 몸에 깃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천년의 수행 끝에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그리고 이제 인간을 증오한 채 한 여자의 곁으로 다시 내려온 악신입니다. 강철이는 단순한 악령이 아닙니다. 그의 서사는 처음부터 비극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그곳에서 천년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승천 직전까지 갔던 존재. 하지만 그 순간 한 아이의 순수한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열이었습니다. 열이의 눈동자는 그에게 부정이 되었고 하늘은 그를 다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천년의 수행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 이후로 강철이는 인간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를 구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추락시킨 건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철이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방법 또한 인간의 육체를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윤갑의 몸에 빙의했고 그 육신을 이용해 다시 열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는 열의를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열의를 가지러 온 걸까요? 강철이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몸주신이 되어
최고의 만신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보호와 조종, 구원과 속박이 뒤섞여 있습니다. 강철이는 분명 열의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녀의 영혼, 그녀의 신기, 그녀의 피 모두 강철이에겐 새로운 승천의 열쇠입니다. 그는 윤갑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속은 이무기 그 자체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다시 하늘로 오르는 길, 그리고 그 열쇠는 과거 자신을 추락시킨 그 존재, 열의에게 있습니다. 열의를 향한 집착은 사랑일까요? 죄의 되갚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복수의 서막일까요? 귀궁이 재밌는 이유는 강철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우린 어느새 그를 무조건 미워할 수 없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강철이를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중심, 무녀, 열의의 피와 운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삼열이, 그녀는 왜 귀신에게 선택받았는가? 피로 이어진 운명, 그리고 스스로 거부한 삶. 그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를 타고난 삶도, 귀신을 보는 눈도, 누군가의 운명이 되어야 하는 그 모든 것도. 그녀의 이름은 열의, 귀신을 볼 수 있는 무녀의 피를 타고난 존재. 하지만 그녀는 무당이 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거부한 사람에게 세상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신기가 스스로를 덮쳤고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한 존재로 여겼으며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까지 귀물의 기운 앞에서 눈을 감고 말았죠. 열의에게 남은 건 귀신에게 쫓기는 삶,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신을 모시지 않겠다고, 귀신과 선을 긋고 인간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그녀가 택한 삶은 애체 장인, 안경을 만드는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귀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치유하지 못한 영혼을 보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선 채 매 순간 무너질 듯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그녀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존재,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 윤갑. 하지만 그는 윤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엔 이무기 강철이가 깃들어 있었고 그 순간부터 열의의 삶은 다시 귀신과 얽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빙의가 아니었습니다. 귀물들은 열의의 맑은 영을 인식했고 그녀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열의는 이제 단순히 귀신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 찾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몸에 흐르는 피, 그 피는 귀물들에게 문이자 길입니다. 신기를 통해 현실과 연결되고 그들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철이는 열의에게 집착합니다. 그녀를 몸주신으로 삼으려 하고 그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하죠. 그런데도 열의는 여전히 운명을 거부합니다. 무당의 삶도, 귀물의 중재자도, 심지어 사랑했던 존재가 귀신이 되었다는 현실까지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피로 맺어진 가장 오래된 부름에 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귀궁이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는 귀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운명을 거부할수록 더 깊이 끌려들게 되는 인간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열의의 서사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열의와 맞서야 할 또 하나의 존재, 팔척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실이 가장 두려워한 그 존재의 정체는 단순한 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팔척귀는 정말 괴물일까? 왕실이 감추고 싶은 그 존재의 진짜 정체. 드라마 귀궁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귀물 중 가장 강력한 존재, 바로 팔척귀입니다. 팔척귀는 단지 공포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왕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죄의 형상일까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팔척,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키를 지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신장이 아닌 존재감입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는 왕실이 숨기고 싶은 과거, 즉 죄, 원한, 억압된 진실의 응집체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속 인물들은 팔척귀를 제거할 대상이 아닌 불러내야 할 존재로 접근합니다.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누군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덮기 위해서. 그렇다면 팔척귀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를 불러낸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실은 말합니다. 팔척귀를 제거하라. 하지만 정작 그들은 팔척귀를 자극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계획을 움직이려 합니다.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건 괴물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의도입니다. 팔척귀는 복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복수를 유도당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죄 없는 자에게 붙지 않습니다. 그가 왕실에 등장했다는 건 그 궁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피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팔척귀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살귀, 외다리귀, 야광귀, 다양한 귀물 군단이 그의 등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즉, 이 드라마에는 귀물의 세계에도 질서와 계급, 그리고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구조적 암시가 깔려있는 겁니다. 팔척귀는 그중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리는 건 저승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그가 노리는 건 단순한 육체나 권력이 아닙니다. 왕가의 과거, 그리고 여리의 피입니다. 여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귀물들, 그 중에서도 팔척귀가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피가 문이라면 팔척귀는 그 문을 열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귀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괴물은 귀신일까요? 아니면 괴물을 만든 인간들일까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팔척귀가 노리는 또 하나의 열쇠, 죽은 자의 육신을 지닌 윤갑의 진짜 정체를 추적해보겠습니다. 그는 죽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요? 오 윤갑의 몸, 강철이의 혼. 그는 여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착하고 조용했고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던 청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은 여리에게 세상을 잃는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여리 앞에 다시 나타난 그는 분명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 안에 깃든 존재는 죽은 남자가 아니라 이무기, 강철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 그리고 신적 존재의 혼. 귀궁은 이 둘의 불편한 동거를 통해 신과 인간, 육체와 영혼 사이의 경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윤갑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리를 부르는 목소리, 그건 강철이의 것이 아니라 예전 그 윤갑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죽은 걸까? 혹시 강철이와 윤갑은 한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중인격? 아니, 이중 영혼의 상태. 이건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의도된 공존일 수도 있습니다. 윤갑은 죽었지만 그의 감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여리에게 닿을 때마다 강철이의 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 그것이 바로 경기석입니다. 겉으론 단순한 수호석처럼 보이는 이 돌. 하지만 경기석은 귀물을 막는 도구이자 귀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상징입니다. 여리는 경기석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강철이는 그 돌을 뺏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귀물이 인간의 몸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룰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윤갑의 의식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강철이가 여전히 육신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경기석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철이도 그 룰을 점점 깨기 시작했다는 것. 경기석의 힘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 강철이는 윤갑의 몸을 완전히 점령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리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죽은 윤갑의 몸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걸 허락할 것인가? 귀궁은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신과 인간, 사랑과 집착의 경계 위에 서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궁의 세계를 따라왔습니다. 단순한 퇴마극이 아니라 귀물과 인간, 신과 권력, 사랑과 집착이 얽힌 복합서사 판타지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겨야 합니다. 왜 이 드라마를 지금 해석하고 봐야 할까요? 귀궁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떡밥이 풀리고 더 많은 관계가 뒤엉기기 시작합니다. 아무 정보 없이 보기엔 장면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중심 인물들의 선택과 의미를 놓치기 쉽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알죠.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왕실의 죄를 들춰내는 응보의 화신. 강철이는 단순한 빙의가 아닙니다. 그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슬픈 실패. 여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귀물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자.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리는 강철이와 윤갑 중 누구를 구할 것인가? 왕실은 팔척귀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조종할 것인가?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는 누구의 서사에 더 감정이입하고 어떤 선택에 더 설득당하게 될 것인가? 귀궁은 단순한 전개 예측이 아닌 서사적 해석이 필요한 드라마입니다. 이해하고 보면 훨씬 깊고 의도를 알고 보면 더 많은 복선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이미 이 드라마를 보는 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철이를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팔척귀는 정말로 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 감고 싶었던 진실일까요? 귀궁은 이제 막 서사의 시작점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진짜 이야기,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서 바라보게 될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귀궁을 200%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이제부터 당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